세션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소개드리면 요즘 자본주의 전환 시대에 관한 논의들이 꽤 지난 수년 동안 국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담론들 건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적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세션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연구진단 신청을 하다 보니 약간 좀 유행을 타는 포용적 사회 경제 뭐 이런 말을 썼긴 했는데요. 이 정부의 포용적 성장론하고 굳이 괴를 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주제는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담론적 실천적 전략의 지점들은 무엇이 될지 거기에 관해서 세 분의 발전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은 당연히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공포, 자동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대개의 논의들은 사회정책적 수준에서 맴돕니다. 일자리가 희소화됐다 또는 중간층 일자리가 공론화됐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그런 사후 가처분 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 재분배 방법이 필요하다 등의 얘기들로 맴돕니다. 또는 케인즈주의가 완전고용을 전제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 뻐젓한 일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고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맴돕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하는 내용은 이런 사회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동화는 왜 추진되는 건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적 동학과 관계가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또는 자동화가 완전히 풀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져서 완전 자동화돼서 더 이상 임금 노동 일자리가 없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탈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즉 탈노동사회, 포스트 워크 소사이어티가 그대로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전환 또는 뭐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관련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동화와 탈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 결정론적인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프킨이죠. 노동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쭉 일련의 조약들은 정보제의 상품 재화로서 정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합니다. 이를테면은 상품이 가치를 가지려면 필수적인 속성인 배제성이라든지 경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인위적으로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체제가 이 가치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재화의 속성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탈자본주의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 그 비슷한 얘기는 사실 정치경제 요강 브룬트리세의 기계에 대한 단상에서 박사 일찍이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직선적인 발전으로 탈자본주의 이르는 게 아니라 기계에 대한 단상을 보면은 그와 같은 기술 혁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해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이중적이다.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막스도 꼭 리프킨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청년 박사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숙된 자본을 출발하기 전에 어떤 중년기의 막스인데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본소득 논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리프킨의 주장을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기본소득을 어떤 사회 대안적인 어떤 중요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폴 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폴 메이슨의 주장이 매우 일단 리프킨의 정보제에 대한 리프킨의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는 투하노동 가치설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노동 가치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국 이건 가치제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고, 또 궁극적으로 자동화가 촉진할 수밖에 없고, 경쟁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이건 케인즈주의가 얘기하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윤율이 거의 0에 가고 가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미 자멸의 전주곡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은 과연 막스의 가치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투하노동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은 남지만, 일단 제2 인터내셔널 이후로 정통파의 가치론 이해 방식을 따르자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사실 어떤 언지를 기계에 대한 단상에서 막스가 남기고 있기도 하죠. 보다 좀 더 막스에 충실한 해석은,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는 해석은 젊은 영국 교수, 런던, 원래 골드스미스 출신인데 런던 대학에 있는 교수가 스리니책과 윌리엄스라는 사람들이 낸 책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게 그냥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이름을 엑셀레이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가속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풀 오토메이션, 완전한 자동화는 탈자본주의다. 그래서 가치 기반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노동이 없다 그러면 임노동 없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완전한 자동화는 그러나 촉진해야 될 좌파의 정책이지, 자본주의가 경쟁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스리니책의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이건 굉장히 공학적이기도 하고 단순한 가정이죠. 자동화를 하면 임금이 떨어집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자동화가 주춤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그러니까 벌십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똑같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동화가 주춤거리면서 그렇게 파국적인 현상만 등장하지, 이 노동,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임금 노동의 종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쉐니책의 주장은 거꾸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그것도 기본소득에 되게 온건한 논자들이 주장하는 낮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계수준 이상의 높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자동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 메이슨과 구별을 하자면 폴 메이슨보다 훨씬 더 개입의 방식을 더 강조했죠. 물론 폴 메이슨도 굉장히 다층적인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쉐니책의 기본소득을 취급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력한 개입,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임금 상승시키기 위한, 그리고 자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 삼는 지점은 과연 그렇게 탈노동이 이루어지고 정말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극단적인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극단적인 가정, 일종의 그 사유실험을 해보자.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사유실험을 해보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탈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술 낙관주의에 공통적으로 속하고 있는 일련의 이 막시스트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오페라이스트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태리 네그리안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에 뭐 부탕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인지자본주의론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미 그런 방식의 자본의 공산주의가 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거꾸로 이미 그런 방식의 자본의 공산주의가 우리 눈앞으로 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이 사회적 생산으로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됐고 그리고 더 이상 물적 생산에서 이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끊임없는 어떤 업그레이드, 혁신에서 나온다. 사실 뭐 그게 경제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떠나서 지금의 지적 지상권의 생산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 정보제 생산을 보면은 뭐 베타 버전 출시해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레프트 슈페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산이 아니라 혁신 자체가 이윤을 생산한다. 이런 겁니다.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의 문제점은요. 이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2.0 혹은 뭐 자본의 공산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도래한다 그러면은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로 도입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준다.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 생산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인프라는 전부 플랫폼 자본, 그러니까 구글부터 뭐 지멘스까지 산업 플랫폼까지 이 플랫폼 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유효수요 기반 그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대체 임금으로 조세를 통해 갖고 기본소득을 재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될 것이다. 유례 없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자본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총자본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총자본가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총자본가가 등장해서 실제 그들이 조세형 모델을 통해 가지고 국가는 재분배를 해주고 그게 일종의 대체 임금으로 작동하는 그런 체계를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는 아마 그런 사회일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재장악, 재전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막시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죠. 생산수단이 누구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된 이래로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 전체를 통제하고 관할하는 인프라, 그것도 인터넷 기반으로 깔려있는 이 인프라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프라에 대해서 이것을 공공 플랫폼을 하든지 최소한 계급 타협을 해서 공유 지분권 형태로 뭐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50%의 지분을 갖고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 50%의 지분을 갖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에 따른 지분에 따른 배당의 형태로 n분의 1로 기본소득 배당을 받게 될 때 저는 그것을 이제 공유부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경우에만 비로소 탈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자동화만으로는 그냥 자본주의로부터 더 넘어선 사회로 이행하는 게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요체입니다. 뭐 남은 얘기는 토론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금민 선생님의 발표 원고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발표문은 탈자본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술적 과정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진다는 제러미 리프킨식의 기술 유토피아주의 그리고 노동의 양과 질 면에서 파괴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술 진보 자체를 반대하는 러다이트 좌파를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언뜻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지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 변화가 소유 구조, 노동 및 생산 과정의 조직, 분배, 생산 및 재생산 등의 면에서 서로 다른 계급 계층별, 자본 분파별, 산업별로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주동하는 세력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진보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정치 경제학적 대안과 개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자께서 이 글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예비적인 관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의의 문제입니다. 탈노동사회, 탈자본주의, 노동력의 탈상품화 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 영위의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 즉 완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임노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임노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노동의 선택이 생계 유지로 인해 강제되는 바가 없는 사회, 그것을 탈노동 사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노동 자체가 양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사회를 탈노동 사회로 볼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임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를 탈노동 사회로 볼 것인지 등의 입장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발표자께서는 두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서도 화폐론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적 노동의 축소나 탈노동은 순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가치 기반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곧바로 탈자본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노동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탈자본주의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문제는 일찍이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논쟁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탈자본주의를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즉 노동력의 탈상품화,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에 걸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유, 발권력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제와 화폐 주조 차익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전유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탈노동 또는 탈노동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개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에스핑 안데르센의 이해 방식이라든지 가이스텐딩의 이해 방식이라든지 논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자께서 말씀하고 계신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이제 밀고 나간다면은 노동자 소유 기업과 같이 생산 및 노동 과정에서의 직접 생산자 또는 노동자의 소유 관리 운영 통제 이런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하고 계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자본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에 걸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유라는 제시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기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이러한 기여를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권력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제와 화폐 주조 차익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전유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통찰이자 기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것을 자본주의와 탈자본주의로 구분하는 중요 기준으로 제시한 맥락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은 발표자께서 화폐 및 통화 제도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사회 제도, 사회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자께서 화폐론적 가치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존 논자들과의 비교 속에서 탈노동 및 탈노동 사회, 자본주의, 탈자본주의, 노동력의 탈상품화 등을 발표자께서 어떻게 정확히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독자적인 기여를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총자본과 대체임금, 범주적 임금 노동화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일반지성은 총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일종의 범주적 임금 노동화, 일종의 대체 임금으로 기능한다. 일반지성의 자본주의는 가능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또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대체 임금의 도입이자 일종의 총자본가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 건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계급사회나 이중사회로 갈 위험성은 없는지, 이른바 야만의 시대나 일종의 노예제로의 후퇴로 갈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소득이 디지털 활동에 대한 일종의 범주적 임금 노동화, 일종의 대체 임금으로 기능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본소득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차이나는 지점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과 비교 우위, 이런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추동하는 주도 세력이 플랫폼 자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플랫폼 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자본 분파들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 또는 초국가 기구가 추진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플랫폼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주체 세력으로 프레카리아트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자리매김하고 계신 건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해 보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다른 많은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나 생산, 재생산, 노동 등 여러 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행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 주제에 대한 전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서부터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 그리고 여기서 표현했을 때는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로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자본 분파 사이에서의 균열과 갈등을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을 넘어서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을 거친 후에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 전략을 명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등을 이제 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 과정, 이행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노동 조건 등이 열악해질 수 있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기본소득 이외의 다른 사회정책적 개입 패키지로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시간을 맞추셔서 감사한데요. 상당히 무겁고 복잡한 얘기들이 좀 오가는데 총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 정치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1960년대 포디즘 축적 정책 이후에 총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과거처럼 케인즈주의로 극복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우려할 것인지에 쟁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약적인 생산력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인지,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임노동자의 지위 문제, 이것에 대한 해석, 탈노동사의 탈자본 등등 이런 이제 쟁점들이 얽혀 있는 것 같고요. 토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양호. 예, 그러니까 자율주의 이태리에 후기 자율주의자들의 기본소득 논문과 부분되는 공유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율주의자들, 후기 자율주의자들의 기본소득 주장은 국가 중심적인, 세금 중심적인 그러한 그 기본소득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국가에서의 제공의 모델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1차적 소득으로서 가치 생산을 기여한 소비자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1차 소득 원으로서 기본소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기본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웰페어 시스템이 아니라 커먼페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국가의존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치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로서 이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은 이른바 플랫폼 자본 필요 없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가치 생산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플랫폼 자본에서 계급 대타협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창출 이런 아이디어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후기 자율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그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커먼페어가 기존의 웰페어가 이제 어떻게 다르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이 커먼페어 논의와 이제 계급의 타협의 기본소득 논의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좀 묶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죠. 자유롭게 일단 그러면 답변하면서 또 질의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 예. 금희소님. 네, 일단 뭐 포스트 오페라이션 그 기계에 대한 단상 이후로 발전시킨 논의들을 저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세형 기본소득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커먼페어라든지 공통제를 주장해 온 거지 그들의 입장에는 단지 이제 이 플랫폼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그 전에 정통파가 주장하던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 문제가 굉장히 무겁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생산의 우위에 따라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서 탈자본주의 이행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생산부터 재생산까지 이게 이 문제에서는 포스트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탁월한 해명을 하고 있죠. 사회 인프라 자체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인프라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블록체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다원적이고 분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논리가 독점이고 독점이에요. 경쟁의 지향과 독점. 심지어 페이팔 CEO는 자본주의가 경쟁이 언제 한 적이 있느냐? 자본주의가 생산력 굉장히 발전할 때 전부터 독점이었다. 이런 주장합니다. 물론 트럼프 지지자죠. 그리고 어쨌건 그런 플랫폼이 지향하고 있는 이 과두제, 독점 이 문제는 이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플랫폼 자본의 디지털의 중심성이라든지 이런 논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산적 해결과 포스트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향성이죠. 분산적 해결로 되지 않는다. 국가적 해결도 안 된다. 사실은 사회 인프라의 전혀, 그러니까 사회 구성은 모두가 소유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인류의 구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 인프라의 전용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미 선생 코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탈노동이냐 이거 이렇게 공학적으로 개념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공학적 개념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투하노동 가치설이 입각해서
가치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자본주의가 등장한 다음에 가치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어서 자본주의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운동 자체가 그냥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한편에서 플랫폼 자본의 등장이라는 것은요, 이 공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소비에 걸리는 이 렉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뭐 지멘스가 하는 것처럼 생산 중단을 다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도 전체적으로 노동 기간도 줄여주고 판매 기간도 줄여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융자본주의가 계속 해왔던 문제, 재투자 기간을 줄이는. 그런데 재투자 기간을 줄였지만 거꾸로 금융시장 안에서만 돈이 환류돼가지고 이 재투자 렉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해결 못했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재투자 렉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윤율,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윤율 경영 저하에 대한 어떤 상쇄 요인입니다. 이윤율이 올라가죠. 회전율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한 면만 보는 거죠. 가치 기반이 잠식당하고 있고, 이윤의 원천, 잉여가치의 원천인 생산력 노동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탈노동 개념이 뭐냐? 이런 모순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사회복지 정책학에서 얘기하는 탈노동 개념은 너무 공학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선택권이다. 선택권이 아니라 경제적 구조와 경제적 필연성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 실제 가치 기반을 따지는 방식, 투하노동 위기론자들이 얘기하는 가치 기반을 따지는 방식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치 기반을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가치 기반 문제도 한편에서는 회전율이 좋아져서 이윤율이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가치 기반 자체가 줄어들고 이 문제를 금융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금융의 말로 이건 회전 기간이 없죠. 화폐를 찍어내는 순간 실험했잖아요. 이거야말로 회전 기간이 0이죠. 막스가 그 그룬트리스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사실은 시간의 공간을 완전 압축한 공간을 0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본에 대한 연구 역시 단순히 이 가치 기반 문제로만 탈노동 개념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언뜻 제 요약문에 썼지만 화폐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 화폐의 문제를 따지고 금융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자본가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등장할 거다. 곧 어쩔 수 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은 유효수요 문제 때문에 등장할 거고 그런데 그게 마이크로 페이먼트하고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다를 거다냐 하면은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는 건 개별 자본의 임금 대체고 그리고 사실 그 원리는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기여, 노동시간 양에 따라서 줄 수는 없지만 뭐 기여에 따라서 주는 거고 근데 총자본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죠. n분의 1로 나눠주죠. 즉 개별 자본이 대체 임금을 줄 경우에 일종의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노동시장 안에서 이 임금처럼 어떤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만 총자본가가 주는 조세형 기본소득이란 그럴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뭐 도입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남는데 저는 이행 전략이라는 공학적 설계보다는 개입의 그 대안 이게 뭐냐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소득이 뭐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들이 주장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 그러면은 도입돼야 되겠죠. 단지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이냐, 어떤 식의 기본소득이냐, 뭘 가지고 할 건가 기본소득을 그리고 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권 모델이라든지 또는 공공 플랫폼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대안들을 기본소득 논의와 연동시켜서 개입해야 된다. 조세형 기본소득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종의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나쁜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이정형이라는 어떤 진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선악의 잣대로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행 논의가 있죠. 뭐 범죄형 기본소득, 그러니까 뭐 청년 배당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기본소득 가는 그런 설계, 그런 설계는 되게 국가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설계도를 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공학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 변화는 어떤 하나의 이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과정, 한편으로서 해방적이고 한편으로서는 파괴적인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좌파 역할이라면 거기 어떤 가능하면 이것을 해방적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개입을 할 건가의 문제인 것이지, 일종의 이 전능한 데미우르고스처럼 자기가 제작할 수 있다, 이 사회를.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학적 설계를 하는 방식은 저는 그건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권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뭐 다음 논의에도 이어지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교량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만 조금 띄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이론은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괴리가 있는 그런 논의.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산업노동학교에서 4,000명 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낯설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동화뿐만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 지점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자동화 수준 논의, 물론 자동화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그 안에 논의는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머물러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본소득 논의도 대체적으로 이런 폭넓은 자본주의 전환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안전망 때문에 수당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자동화 문제 관련돼서 노동사회학에서는 보통 이제 STS, 이런 사회과학적 기술 체계론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이 현실화되고 수용되는 방식에서는 결국 기획과 통제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그게 뭐 저는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멘스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테일러리즘을 추구하는 방식들이고요. 그냥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디지털 테일러리즘을 해서 숙련 노동자들을 표준화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없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의 지점들과 영미식 자본주의, 생산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서비스 노동력, 금융시장 중에 서비스 노동력들을 남겨놓는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모델의 비전과 전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산업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이런 논의가 좀 더 구체적인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드리면서 첫 번째 발표 잘 들었고요. 얘기는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제주대사학과의 최현 교수님, 그래서 공동자원과 마을 만들기 시민의당 공화국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금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아까 질문에서 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떤 근거로 그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거저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안 하고 시민배당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몫에 대한 할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근거로 배당을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자원과 관련돼서 공동자원이 시민 배당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로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제주도에서는 공동자원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자원은 보통은 이제 커먼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왜 일본어처럼 외래어 그냥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공동자원이라는, 커먼스 대신에 공동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은 우리한테 익숙한 마을 공동우물이라든가 공동 목장이라든가 공동시설 이런 것처럼 해서 따온 거고, 자원이라는 거는 원천적 리소스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솟아나오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사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만질 수 없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공동의 것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공동자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는 그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미엘슨이 54년인가 퍼블릭 굿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게 퍼블릭 굿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합성이 없어도 배제성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캐넌의 논의였고,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서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시장화돼야만 다 좋은 게 아니고, 상품화돼야만 그 시장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함께 관리를, 시민들이나 공동체에서 관리를 해도 잘 관리되고 생산성도 있고 그렇다라는 논의를 한 게 이제 이 엘렌 오스트롬의, 그 개념을 만든 거는 빈센토 오스트롬과 엘렌 오스트롬이 함께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엘렌 오스트롬이 노벨상을 2009년에 받았습니다. 재밌게도 이 세 사람 모두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제주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을 때,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지하수가 공수화가 됐어요. 지하수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퍼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1990년대부터 제주에서 왜 그거를 제주 도민 전체 건데 그걸 왜 개인이 마음대로 쓰냐, 이런 게 논의가 되면서 공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신자유주의가 한창일 때 그 반대로 가는 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것도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제주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판례가 바뀌면서 이게 그 공동의 것, 주민들의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화돼야 된다는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 개념적으로 엘레노의 오스트롬의 논의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공동자원은 배제 가능성을 가지는 자원이나 인공시설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자원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말하고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약간 달라서 퍼블릭 굿하고
대체로 혼돈이 돼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동이 되는데, 학술적으로는 공공재라는 것은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것만을 얘기하고,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것은 커먼 플리소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공동 관리 자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다를 공동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먼스와 커먼 플리소스와 커먼 퍼블릭 구스라는 거를.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이 경합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합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배제하는 게 불가능한. 사실은 이제 오스트롬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약간 내용을 바꿨습니다. 저는 공동 자원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윤리적,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자원과 인공 자원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걸 엘리너 오스트롬은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배제 불가능성이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로, 경제학자들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개념을 해서 틀어서 약간 사회학적으로, 윤리적, 사회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오스트롬 부부가 정리를 하거든요. 처음에 세미엘스는 배제 가능성하고 경합성이라는 것을 혼돈을 했어요. 그래서 배제 가능성이,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기한 게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레너 오스트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배제 가능하고 경합성 있는 것은 사유제, 음식, 옷, 가구, 자동차, 이런 누군가 한 명 쓰면 다른 사람이 별로 쓰고 싶지 않는 거고 쓰기도 힘든 거죠. 그에 반해서,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지도 좀 분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합성, 이렇게 사유제, 공공관리자원, 공공재, 회원제라고도 하고, 요새는 회원제라고 안 하고 좀 요금제라고 하더라고요. 요금제. 그런데 케이블 TV 방송이나 판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 등 이런 것은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회원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캐넌이었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윤리적 분류다라고 생각하고, 상식과 시민의식 영역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 얘기인지만 이거 딴 데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고사리라도 경작되지 않은 고사리는, 아닌 사유지와 국유지의 고사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주에서 고사리 처리되면, 고사리 3월부터 5월까지인데, 근데 경작지에 있는 것은 못 걷게 돼 있습니다. 사유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걸면 다 절도입니다. 개인 사유 토지든 아니면은 국유지에 속해 있는 것은 절도인데, 아무도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주 사람은. 근데 경작되고 있는 고사리는 절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담을 높이 쌓느냐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배제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담이 낮아도 남이 경작하는 땅에 들어가서는 꺾지 않고, 꺾으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합의에 따라 자원의 배제성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자원이 배제가 불가능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주체, 사람이나 개인이나 특정 자원을 형성, 개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특정 주체의 독점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자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가 노크 때부터 문제가 된 건데, 이게 항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때만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자원은 누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의 정당성이, 독점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공동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둘째는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특정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나 매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배제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원장과 함께 쌍으로 되어 있는 산림원장. 이게 대원장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그것과 함께 통과되어 있던 산림원장은 에스토버스권이라고 해서 생계자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주의 땅에도 그 경작지가 없는 사람들, 특히 과부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계작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 영주의 땅에 와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아시스의 오아시스를 대상들이 가꾸거나 뭐 파는데 기여한 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음 오아시스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든 새로운 자원의 분류인데 이게 경합적, 비경합적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제 정당하다는 것과 배제 부당하다는 것으로 나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동을 해. 똑같은 오스트롬의 논의에서는 같은 사물은 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똑같은 사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제 개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죠. 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똑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돈을 받고 이용해야 되고 그 똑같은 소프트웨어들을 가정용으로 쓸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나 학교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물리는데 반해서 집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죠. 옛날에는 그거 일부러 돈 받아보려고 락도 걸어보고 해다가 그게 배제 가능성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그걸 깼어요. 그래서 락값까지 소프트웨어 값은 10만원인데 락값이 15만원이고 그래서 25만원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갈 수 없어서 이제 완전히 똑같은 소프트웨어인데 집에서 쓰는 거는 그냥 풀어놨고 얘는 기업에서나 학교에서만 와서 조사를 하죠. 그런 게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음식 같은 음식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사유재산이었는데 요즘에는 급식 같은 거 막으면은 이게 정치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간이 엄청. 이거 이제 선을 1위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을 1위는 그 면적이 이렇게 돼 있고, 가구수가 396가구고, 인구가 8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려고 해가지고, 이 마을, 인구가 줄어가지고 마을 학교가 분교가 폐교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마을 숲인데 이게 이제 도에서 공원으로 그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어차피 돈을 들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해준다고 하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주민들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마을 재산 비슷한 게 생겼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해서 한 30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를 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생태관광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환경보호 하는 분들, 그리고
남사도 습지 보호를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 서늘리의 이 공동자원은 소유는 안 돼 있습니다. 소유는 마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리민들 마을 주민들 간에 위계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은 소유권자와 소유권자 아닌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함께 잘 나눠 쓰는 경우에도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데 서울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설계하고 운영 기획과 진행비로 한다. 뭐 취약계층이 함께 했으면 프로그램을 한다. 수익의 일부는 환경 보존 기금을 환원한다.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마을 안길은 최소한다. 최소의 교통 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생태 관광이라는 걸 주로 활용을 해서 습지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민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는 뭐 외부 전문가, 리더십, 협치, 인구유의 그래서 그 주민들이 평등하게 공동자원 관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이주민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제는 뭐 분교가 아니라 본교를 갖다 놔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얘기하고 이건 이제 제주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그 공동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하수에 관한 건데 제주는 강수량이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1200mm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많아져서 1300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중앙에는 여기 보시면 3000여 여기는 한번 왔다 하면 뭐 100mm, 뭐 700mm도 오고 얼마 전에 태풍 때는 700mm도 뭐 하루에 와버리고 하니까 겨울에도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추워지기만 하면 눈이 와요. 그래서 강수량이 무지 많은데 이게 제주에서는 다행인 거고 이 지하수를 지하수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건 뭐 지하수 삼다수를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삼다수는 20년쯤 전에 내린 비예요. 올해 내린 비가 아니고 18년 전에 내린 비고 이 지하수 관정이 근데 무지 많이 이게 사유화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막 탔어요. 그래서 하와이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하와이의 한 3배 정도 그 관정을 뚫었고 그래서 현재 심각하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버려지기도 했고 이게 1990년대까지 아무나 타고 그다음에 그냥 그거 신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이게 이제 여기에 오폐수가 흘러들면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공수화가 이루어진 거였고요. 지하수 공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지하수 공개 개념은 있었죠. 육지에서도 약간. 근데 사실은 이제 공수화돼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공개 개념이고 지하수 공수화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뭐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예, 뭐 실제로 전국적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커먼스인데 이거 공화국은 또 커먼웰스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화주의 이상은 비지배자인데 갑질당하지 않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갑질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동해서 남한테 종속되기 때문에 임노동 관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그 자유 개념을 공화주의가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90년대 이후에 배티나 스키너에 의해서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이 재발견되고 공화주의적인 것이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시민들이 자율성을 가지려면 물적 토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의 기반이 이 시민 배당이다. 그 생각이 들고 시민 배당은 나고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정성에 따른 공화국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에 우리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공동체, 공화국 자체가 우리가 만든 6월 항쟁도 다 같이 했고, 사실 시민들이 3.1운동, 4.19 이런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했으면 그 혜택도 함께 향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부터 공동의 기반, 특히 자연과 사회 제도 및 간접 자본, 문화 등 개인이 성취한 것이 아닌 자원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배당해서 향유하도록 해야 된다. 불평등을 줄이고 총수요를 창출할 거고 이 시민들의 공동 번영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저는 사실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결과는 나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공화주의는 동어 반복을 한 게 아니고 함께 갑질하는 사람이 없는 왕이 없는 거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도처에 왕들을 모시고 살거든요. 이재용도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왕들을 모시고 사는데 그것을 없애는 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동 자원이 공화국의 기본적인 물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PPT 발표하신 거를 집에서 보고는 왔는데요. 근데 앞에 이제 금융 자원 관련돼 가지고 공공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시고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변형시켜서 커먼즈 공유 자원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적합하게 이제 개념 정의를 바꾸신 거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사실 제주도 사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좀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떤 물질적 속성으로서 네 가지 재화를 이제 구별해 왔는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질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적 사회적인 개념 정의로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게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 물론 이제 포함되겠지만 한 발 더 나가 권력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이제 정의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적으로 이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자본이라고 따지면 자본가의 세계관이죠. 자본가의 세계관이 물질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그걸로 사회적 관념들을 창출해내는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에 금민 선생님께서 이제 가치론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투여 노동 가치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물질적인 어떤 기여로서 개념화하지 않고 그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배제성 여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결합이 된다면 재화의 어떤 네 가지 분류 체계 이런 것들 역시도 물질적 속성이 아니라 권력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회적 관념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통용되게 하느냐, 말하자면 지적 뭐 도덕적 헤게모니라고 말하는 그람시의 정의 같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자본이 그 사회적인 어떤 지배를 해내는 것 역시도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이 세상에 공유되지 않는 자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뭐 자연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적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배제 가능하다 안 하다가 이게 그 물질적 속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로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하는 데서 이제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윤으로서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제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물질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나는데, 이 사회적으로 결정나는 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죠. 권력적인 관계에서 어떤 세력이 자기 세계관을 갖다 관철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말씀은 이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커먼즈 또는 뭐 공동 자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어떤 맹아로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그 가장 오래된 그 자원에 대한 그 사회적 관계였기도 했는데, 근대 그 국가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가 발전하면서 두 가지 그 소유 형태, 그러니까 국가 소유냐 시장 소유냐 두 개만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사실 그 커먼즈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인류학적 고철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물질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어떤 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이라고 하는 그 권리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심 갖게 하는 그런 물질적 조건이 다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시간에 말씀하셨던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지식, 정보 자원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어떤 자본주의 가치죠. 자본주의 가치화로 그 사유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그 공동 자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들이 부각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먼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이제 지역적인 사례를 뭐 말씀하셨지만 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들을 기존 그 자본주의적 관계를 갖다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래형 사회적 그 관계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맹아 형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거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뭐 어떤 운동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주체의 문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주체가 그런 커먼즈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서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 형태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막스는 이제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 뭐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것로 그 미래 그 계급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뭐 지금은 이제 뭐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현재의 어떤 물질적 조건, 그리고 뭐 앞에 시간에 뭐 가능성이지만 잠재적으로 그 노동이 탈노동화되는 이런 그 미래의 어떤 물질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사회적 주체가 커먼즈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끌고 나가서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공동 자원들 이런 것들에서 분산화된 그런 관계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들이 미래형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기반 이런 걸로 그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행설수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에서 질문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선생님, 그 이런 공동 자원에 대한 활용 같은 거는 저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라서 좀 많이 배워 있고요. 한 가지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이 이런 공동 자원의 이제 공동 이용과 시민 배당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이 과정이 그 제주도의 사례를 알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특유의 사회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요. 혹시 이런 그 모든 종류의 그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어 있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지 궁금 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문제에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요즘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가 좀 모범적인 사례고 이렇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이 있다가 이제 그 해법을 하나로 등장한 게 이익공유제였거든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대규모 자본이 하나 들어와서 다 이유는 다 혼자 다 가져가는 그걸 이제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익공유제. 그 근간이 될 때만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참 좋은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사실 오늘 오전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 이게 결국 모든 사람을 옛날에는 소수 자본가에 의한 어떤 자연의 착취였다면 말하자면 다수 모든 사람을 자본가로 만들어서 공동자원의 공동 착취로 이렇게 귀결되도록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금 조금 문제제기들도 있거든요. 이 공유제라고 하는 방식이. 그래서 말하자면 그 공유 자원을 공유하는 그 집단들끼리의 또 이제 그 경합이 벌어지면서 과잉 착취에 이제 경합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단 기존에 한두 명의 이제 소수 자본, 거대 자본에 대한 착취보다는 훨씬 다단계적으로 진전된 방식이고 주민 수용성도 훨씬 높지만 그런 문제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기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권력의 문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권력의 문제, 주체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투쟁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게 이제 사회 운동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기반은 그러니까 소유권 제도가 현재는 권력의 그 제도화된 권력의 방식으로 공동의 것을 공동 자원을 사유화시키고 있죠.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국유화해서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은 사실은 국가라는 것은 기업 소유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업 소유 그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유화되거나 사적으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싸움을 하려면 어쨌든 정당성 프랑스가 누구의 것이냐가 문제가 됐고 그게 법적으로는 왕의 것이었지만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제 인민의 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어쨌든 정당화의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체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을 얘기했는데 저는 자본도 사실 공동 자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도 이게 함께 생산력이라는 게 인류가 함께 발전시켜 온 건데 그거를 왜 자본가들이 혼자서 독점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그게 왜 자본에 대해서만 공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더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때문에 생기는 토지, 특히 토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불평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함께하기 위한 주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차원에서도 그런 경험. 그러니까 저는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혁명적 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기의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의식도 바꿀 수 없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마을 차원에서도 동 차원에서든 다양한 수준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실천과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 실제로 이익을 함께 하게 되면 그걸 왜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굉장히 밀접하게 느끼게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을1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냥 이기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영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함께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이게 공동 자원으로서 함께 관리하거나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게 될 때 관심을 거기에 개입을 해야만 한다라는 요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가운데서 의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러나 물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와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만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아까 선을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그게 자기들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그러니까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생태 관광을 시켜줘야 된다. 10%는 거기에다가 우리 이익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이 공유를 해서 한 거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준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토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고려를 하고서 사실은 이거를 출발하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토지 자유라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지공주의 쪽 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경북대 행정학과에 계시던 선생님부터 몇십 년 전부터 연구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체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유세 문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줄이면서 땅 가격을 폭락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시민 배당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시 커먼스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도시경관팀이 도시 연구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원래 저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이랑 내용 제안을 받고 탈성장, 대안 이런 것들이 너무 다 큼직한 개념들이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도 많이 되고 사실 사회와 낙관적인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어떤 세대가 어쩌면 탈성장 시대 혹은 지금 사회 문제를 맡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감각과 함께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사회의 낙관적 전망을 한 차례도 그려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 미래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탈성장 시대 대안운동, 청년세대 미래전략 이런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준비해봤고요. 사실 이게 요약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어떤 한 두 가지 정도 경험을 공유하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 노플라스틱 서울을 선언하셨거든요. 갑자기 노플라스틱이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환경운동 한마당이라고 하는 서울의 어떤 한 축제가 그 직후에 열렸는데, 가뜩이나 이 축제는 환경교육 한마당이었으니까 이 노플라스틱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 축제를 플라스틱이 없이 하는데 갑자기 모든 컨셉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획사는 플라스틱 없이 축제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인프라가 서울에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겁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배너 이런 거 다 세웠는데 배너를 종이 배너로 세웠대요. 그래서 종이 배너가 어디서 왔냐? 청주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 5배가 더 들었대요, 비용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환경교육 한마당에 지난해에 참여했던 분이 그런 고민을 털어놨는데, 작년에는 저탄소를 집중하라고 해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많이 안 남기는 제품을 가져오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플라스틱 대체 물품이라면 바다 건너와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금 부재한 게 뭘까 했을 때, 종합적인 사회기획이라고 할까요? 뭐 담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쓰기 어려워졌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틀거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그때 주어지는 과제에 그냥 그거에 목표치를 맞춰서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경험은 이제 최근에 이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그 1.5도 결국 목표치 만든 특별보고서를 냈잖아요. 근데 그 특별보고서 중에 몇 개, 1.5도라고 하는 목표치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치인데,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물론 엔지니어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1차 에너지의 비율 중에 원전을 늘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1.5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원전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최근에 사실 그 저희 신고리 오륙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결국 저는 이런 종합적인 기획이랄까요, 사회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유하는 훈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드러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플라스틱이 갑자기 주제가 되면은 플라스틱 대체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막 바다 건너서 플라스틱 대체 물품 들여오고, 이를테면 막 그런 수많은 경합의 순간에 어떤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선택인가를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틀거지가 우리한테 있는가. 사실 저는 이제 그 고민이 오늘 결국 15분 정도 얘기할 때 드리고 싶은 고민이 전부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지극히 제 감각에 의존한 위기의 징후들, 앞서 얘기했던 그 고민에 연결된 것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른바 저는 세대 담론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이후 88만 원 세대 뭐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당사자 운동, 세대 담론, 이런 것들이 만들어온 성과가 분명 있었지만 이것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당사자 운동, 당사자주의, 세대 담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기획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토론이, 쟁점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쪽에서 지역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나, 4년 전쯤이었나요? 이화여대가 기숙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과 이화여대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들고 나온 그 슬로건이 처음에는 주민 생존권 파괴하는 기숙사 반대, 이랬다가 당연히 욕을 많이 드셨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안산자락 지키기 주민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의 기숙사 반대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되게 보편적인 당시 슬로건입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 반대 운동하셨던 주민들은 개운산 지키기 주민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미 처음에 생존권 지키기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 주장 자체가 뭔가 마치 이제
거짓부렁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반응은 못 얻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어떤 고민이 좀 들었냐면은 실제로 이화여대가 숲을 파괴한 게 맞거든요. 부가연동에 있는 큰 숲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부가연동에 사는데 그 새가 없어졌대요, 진짜로. 이화여대가 기숙사 짓고 나서. 근데 이때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고약하게도 부가연동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조갑재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거죠. 박원순 시장을 엄청 싫어하시는 조갑재 선생님께서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게 비오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가연습이 비오톱 1등급인데 어느 순간 2등급이 돼서 이대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이게 다 박원순이 한 짓이다. 이게 갑자기 조갑재 선생님의 논쟁이 되면서 조갑재닷컴 혹시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들어가 보세요. 조갑재 선생님이 비오톱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이 비오톱 전문가가 되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는 좀 그런 고민이 있죠. 실제로 숲을 대학이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전 실존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그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산이라고 하는 서대문구의 가장 큰 산은 누가 가장 산을 많이 갖고 있냐? 연대, 이대, 봉원사거든요. 법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대학이 산을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학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 산을 가장 먼저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쉬운 거는 이 기숙사 논쟁 때 이것이 마치 청년 주거권 대 주민 생존권으로 붙어서 프레임이 되게 고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청년들의 주거권을 위하는 이 작업에 그 주민들이 그냥 원룸 운영하는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산을 들먹인다. 근데 저는 이 정도 논의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누가 제일 돈 버느냐 했을 땐 전 대학본부가 그냥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대 기숙사가 이대 돈으로 지은 기숙사가 아니에요. 이대는 그냥 어딘가 기금 따와가지고 지은 기숙사로 자기 부동산 자산이 생겼죠. 숲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 잘못하면 괜히 조갑재 편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녹색당 당원이기도 합니다만 녹색당은 이런 순간에 지역에서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녹색당 내에서도 조금 더 아직 얘기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만 뭐 이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류의 고민들이 이른바 세대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세대를 마치 정체성이 피해자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이 세대담론이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 사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이슈랑 이 세대담론은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고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신 지 벌써 오랜 시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제도화의 한계 이런 부분들은 워낙 연구도 많긴 합니다만 저는 이른바 시민사회 출신 그러니까 대안을 고민하고 대안운동을 영역에서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대거 시정 그러니까 권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에게 뭐가 남았는가 이 과정이 무엇을 강화시켰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을 강화시켰을까 한 가지는 참여라고 하는 알리바이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관료제의 자신감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관료가 되어버린 시민들을 대거 만들었다. 저만 해도 어저께 제가 비교견적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비교견적서 쓸 때마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왜 내가 비교견적서까지 내가 써서 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비교견적이라고 하는 걸 보내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뭐 더 싼 거를 샀다 공공이 구매할 때. 근데 보통 지금 요 관행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테지만 예를 들면 인쇄소에 견적서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 타견적서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은 인쇄소들이 다 다른 견적서까지 갖고 조금 더 비싼 견적서 보내줘.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마을지원 활동가 워크숍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갔다 깜짝 놀란 거는 마을지원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워크숍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막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퀴즈를 내시는데요. 원천징수는 얼마부터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퀴즈였던 거예요. 근데 저게 활동가의 덕목인가 원천징수가 얼마부터 안 해도 되는지. 근데 사실 요 몇 년간 우리는 그 태도 혹은 그 실무력이 마치 이제 활동가의 굉장히 중요한 실무력인 것처럼 학습해왔고 이것이 갖는 또 하나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사회기획이 사라진 것 같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 안에서도 전 굉장히 중요한 건 도시재생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사업계획 안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없죠. 이를테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는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 당연히 고민이 없죠. 근데 활동가들도 똑같이 그 부문에 속해서 그 성과에서 같이 그 성과에 노출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대안운동이라고 요양문에 적었는데 뭐 이른바 공동체 운동, 대안교육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 정도 제가 경험했던 역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성장기를 야마기시즘 사회 실현지라는 곳에서 성장했는데 혹시 뭐 이제는 별로 유명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90년대는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슈였던 장소였죠. 왜냐하면 무소유 일체사회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사회실험을 열었고 그것을 실현지라고 하는 형태로 흔히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사토 실현지라고 하는 곳은 2,000명 정도가 살았으니까요. 앞서 얘기했던 커먼즈나 기본소득 같은 사회계획을 어쩌면은 가장 그냥 급진적인 형태로 지금 야마기시즘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내가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일 어려운 거 해본 것 같다. 근데 이 야마기시즘 실현지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어떤 건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이를테면 저는 뭐 지금 남아 사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지만 실패하는 중이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이런 사회기획들을 기치로 건 공동체 운동,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 중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고민은 이 실패 중이거나 실패한 사회운동,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뒤따라가는가, 평가하는가. 전 야마기시즘 사회기획이 일본에서는 사실 막 어떤 종교기획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냥 계란이 맛있는 농장처럼 이제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야마기시즘은 사실 계란으로 유명해서 아마 그 계란 드시는 분들 꽤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무소유 일체사회라고 하는 사회계획을 내세웠다는 거죠. 어쩌면 기본소득의 유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물지급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자산이 전부 하나의 지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도 내부적으로는 2000년 초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한국 동시에 다 동력이 빠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뭐 그건 보편적인 권력 구조를 창출하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은 합니다. 야마기시즘 사회는 연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연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가장 최선의 것을 언제나 함께 선택한다라고 했던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초기 기획자에게 권력을 부어주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던 셈이었던 거고 특히 뭐 약간 뭐 저는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야마기시 내부에서 지금 이 현재 재산의 향방에 대해 물으면 넌 아직 연찬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죠.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야마기시즘과 굉장히 비슷한 대한공동체 모델이었던 브루도프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한 이 공동체는 지금도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는 아예 종교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독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위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야마기시즘은 이 권위를 연찬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이 권위가 만들어지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그냥 뭐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뭐 제 짧은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느껴지는 위기의 징후들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그 종합적인 사회계획을 하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청년 세대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이 세대가 40대 중반 50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청년이 아니게 됐을 때 어떤 토론권을 갖고 있는가. 저는 예전에 YMCA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YMCA가 영맹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기독교 청년회거든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영원한 청년 소사이어티 이런 거 결국 많으셨거든요. 영원한 청년으로 남지 않으려면은 사회계획에 대한 보편적 토론권을 남겨야 된다, 우리 세대가.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나 커먼즈 굉장히 중요한 토론거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불어오는 뭐 제도화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토론 주제를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하는 모델은 하나도 이제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질문 이렇게 좀 던져보는 정도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제가 요 토론을 준비하면서 3번을 당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래 발표자가 못 하시게 돼가지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구했으니까 무조건 토론을 하라 그래서 당황스러웠고, 발표문을 3일 전에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학술적인 글이나 이렇게 토론을 하기 위한 글보다 우리 이태영 씨가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지? 그리고 뭐 그 사례를 제가 같이 경험을 했으면 또 저는 다르게 평가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고, 마지막으로 지금 발표문이 상당히 이제 장문인데 오늘 발표의 3분의 1을 발표문에도 없는 얘기를 대부분 다 웃으신 얘기는 발표문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딴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도 토론을 맡았으니까 이태영 씨가 발표문 어차피 잘 안 읽으실 거잖아요. 거기 요약문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대한운동을 청년세대 관점에서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청년세대가 현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탈성장 시대의 전망을 함께 청년들이 공유하고 정치적 개입 의지를 통해 이 전망을 제도화를 실현해야 되고, 이 전망과 제도화를 위해서 매개하기 위해서 교육과 학습을 조금 중시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발표문에는 사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안적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야마기시즘 사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야마기시즘 사례가 대안적 전망의 모범 사례라고 본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거지만 자기가 경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발표문에 좀 들어있고요. 교육은 역시 이태영 씨가 경험을 했던 뿔뿔이 사회지기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 개입 이전 녹색 정치에 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세대가 이제 지향해야 될 전망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이 사례가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소회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걸 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견을 제기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태영 씨가 어쨌든 이제 학술가는 아니고 이제 활동가긴 하지만 이런 식의 학술 모임에서 발표를 했을 때 문제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발표문이라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좀 얘기를 하지만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간략하게 언급됐던 게 이제 공론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소통 가능한 이제 우리가 대안적 모델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예시적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이건 또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좀 소통하고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그냥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대안 운동을 표방하는 많은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소통이나 이런 같은 공동의 대안 모색들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아까 정부 얘기 많이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의 자발성을 정부가 같이 하더라도 모든 걸 관료화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시민사회나 이제 민간에서도 그것에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우리끼리에서 소통과 공론장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태영 씨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할 때 이 발표문은 사실은 욕심이 상당히 과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개념과 모든 내용과 모든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간략하게 소략되어 있고, 그리고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장황하게 있는 부분은 뭐 사실 그럴 거 뭐 요구할 건 아닌데 그래도 토론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가장 고민됐던 거는 이게 왜 청년 세대의 미래 전략일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태영 씨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청년 세대인지 정확히 잘 판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청년 세대 전략이라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 세대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 담론이라는 것이 태영 씨도 물론 여기서 쓰고 있겠지만, 이게 청년 세대라고 하는 담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 효과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태영 씨가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 전망이나 가치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청년들만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청년이라고 제안을 했을까라는 건데 명확하게 이 발표문만을 봤을 때 태영 씨가 간주하고 있는 주체는 청년이 아니라 녹색 정치 세력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꾸준한 문제 의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대안 전망이고 미래 세대고 뭐 주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좀 얘기가 이제 공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전망이라는 것이 태영 씨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제공되고 물론 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단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적인 전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망이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인지 경험적인 것인지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거를 정의하는 게 공론장이라는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간략하고 평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우는 거죠. 근데 이 공론장이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합의의 장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전망들이 각축하는 쟁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건지도 이제 모호한 측면인데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두 가지 성격이 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게 어쨌든 하나의 예시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어쨌든 서로 간에 다른 부분에서 싸우고 막 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합의의 공간으로 작동될 수도 있고 또 합의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쟁투적 공간의 성격도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게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거를 쟁투적 공간으로 공론장을 악용을 하든 뭐라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이거를 합의적 공간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이 부분에서 태영 씨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망이나 경험들이 논의되고 소통될 수 있는 공론적인 형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지금 이 발표문에서 쭉 얘기되었던 전망이나 가치들이나 이제 무제점이나 오색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너무 소략하거나 이제 고민의 깊이가 다른 부분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정도의 토론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한두 분 정도. 잠깐 제가 시간대가 되면 전 재밌게 들었는데요. 물론 손 박사님 그 질문에 동의하고요. 그 하나 와닿는 게 어느덧 그 시민사회 운동의 관료화 현상들이 좀 보이더라. 제가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어디 밥 먹다가 좀 꽤 알려지신 분인데 여기 시장님하고도 가깝고. 뭐 얘기하다가 예산 낭비 얘기하다가 마을 공동체 사업 그렇죠. 지금 한 53조 예상하고 있죠. 다 쓴 건 아닌데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 답변이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보다 더 나쁜 일로 먹었는데 뭐 그 정도 먹는다고 문제가 있냐고 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나겠구나 이분. 근데 뭐 이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좀 상당히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재밌게 아까 그런 부분에 와닿고요. 하나 이제 좀 아까 처음에 금민소장님 발표했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질문 던지고 싶은 게 다들 뭐 오페라이스 뭐니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자율운동 강조를 하시는데 20세기 진보 좌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국가를 개조하는 거잖아요. 뭐 장악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던 해서 국가를 개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망과 비전들을 이렇게 관철시키는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껴가든지 이게 뭐 국가의 힘이 워낙 강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호적인 어떤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할 건지 뭐 우리 이 선생님 다 답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녹색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얘기하면 될까요? 네, 어쨌든 맞아요.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제가 원래 이 발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거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지? 저도 이제 몇 개의 당황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요양문 5페이지와 본문 15페이지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였죠. 요양문과 본문을 따로 제출을. 게다가 요양 5페이지가 무슨 요양문이 약간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5페이지를 최근에 써본 적이 없는 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한 쟁점을 저 던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극히 그냥 제가 딱 지금 처해 있는 저의 상황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어떤 안이나 쟁점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사실 그런 시간들을 같이 못했고 뭐 감사하게도 저는 이거 그래도 5페이지 15페이지 한번 써보느라고 이래저래 스스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청년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략들이 왜 세대의 전략이냐 청년 세대 전략이냐고 하는 게 사실 제 그냥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럼 청년의 주거, 뭐 청년의 노동 이런 걸 다뤄야 되는가? 청년 세대의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탈성장, 그러니까 탈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전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저성장 내지는 제로성장이라고 하는 이 담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마 안정적인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조건, 그리고 기후변화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사회적 조건과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런 류의 세대 담론이 그런 가장 필요한 치명적인 위기에 대한 논의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가? 지금의 세대 담론이 이렇게 갖고 있는 논쟁점들이나 주의 주장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를 치명적으로 위협해오는 요소들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가? 사실 저는 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일례로 사실 그래서 녹색당이 저는 이런 고민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들어왔던 질의서 중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녹색당은 당연히 동의한다고 썼지만 제 기억에 그때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청년 기본법 제정이었어요. 아마 소위 민주당을 포함해가지고 진보정당이라고 분류되는 정당 중에 거기에 하나라도 비수용을 체크했던 건 저는 아마 녹색당밖에 오히려 없을 수 있다. 녹색당이 그 당시에 비수용에 체크했던 건 청년 기본법 제정. 녹색당은 당시에 그 이후로 우리는 청년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그냥 이것을 세대로 묶었을 때 우리 사회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주신 질의서가 그것을 전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다른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답변을 보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아까 이제 이것이 왜 제가 이제 풀어낸 이 글들이 세대 전략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제 그냥 뭐 간단한 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판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만들고 있는 공론화 자리도 많아졌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해도 마을 공동체 사업도 전부 주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를 한두 번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들어가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주민협의체라고 이 구성된 그러니까 저도 말만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데 가면 되게 귀찮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같이 귀찮아서 나온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 도시재생 올해 4년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주민협의체를 1년 안에 구성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류의 재개발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한 알리바이로 삼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1년 안에 매뉴얼대로 만들어라 한다면은 이 주민협의체에 누가 들어갈까?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린 주민협의체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저는 그건 소유주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이거나 혹은 뭐 약간 비정규 계층들은 이런 데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핑계를 삼자면 그래서 좀 안 들어갔던 건데요. 근데 국가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 어떻게 참여하고 개입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저도 좀 열심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던 우회하는 부분이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회운동이 국가를 우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통치되면서 국가를 우회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숨기고자 하는 권력의 문제를 우회한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뭘까?
저는 그냥 시간하고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노동의 문제도 큰 거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활동할. 그리고 공간의 문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서울은 세입자가 한 장소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3년이라고 하는데 당장 단체장 선거는 4년에 한 번씩인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보면 50%.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정주성이죠. 그런데 이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는 전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권력의 문제를 우리의 지금의 운동들이 다 우회한다. 이걸 우회하고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국가를 우회한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를 활용하죠. 국가가 사용하는 통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국가의 통치 기술이 숨기고자 하는 권력의 문제를 우회하는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토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래저래 그래서 여기저기 나가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녹색당도 사실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면 국가 권력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정작 이것이 국가의 어떤 국가 자체를 강화한다거나 국가가 국가로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걸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 전략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녹색당은 어떤 동력으로 선거 정치에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이 뭐 지금 당장 녹색당에 계속 놓여 있는 과제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역시나 제가 정확한 답은 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이 정도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열정적인 발제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그 연구 프로포즈를 쓰면서 이 기획 세션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아까 금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자본주의 어떤 생산력 발전의 이 지점들이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작동하는 방식을 넘어선 어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요즘 부쩍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의 정착점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비례될 만큼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급진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물질적인 부의 축적량 때문에 그런 걸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권, 시민권, 노동권의 변화도 동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뭐 오늘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위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양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6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